스웨덴에서는 연간 의료비를 1인당 18만 원만 부담하면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꿈의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아주 이상적인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원의 베드 숫자가 스웨덴은 입니다. OECD 1위인 한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무상 의료를 내세운 복지국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손인석의 머니워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연간 의료비를 1인당 18만 원만 부담하면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꿈의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실상은 입원을 하기도 힘들고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하지만 막상 국민들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의료 시스템이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 수명이 EU보다 2.4년 더 긴 84.1세로서 유럽에서도 긴 편이고요. 그리고 흡연율이 낮은 것을 비롯해서 스스로 스웨덴인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다는 게 OECD의 분석입니다. 또한 의료비가 얼개를 보면요, 정말 이상적입니다. 돈이 안 드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1인당 1,400크로나인데요. 이게 원화로는 18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넘어선 액수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암 치료를 하더라도 1년에 18만 원만 내고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이상적인데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렴한 의료를 원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입원 단계로 가려면 긴 대기 시간이 있는데요. 일단 병실 숫자가 OECD 회원국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적습니다. OECD의 가장 최근 집계인 2022년 기준으로 볼 때요. 인구 1000명당 병원의 베드 숫자가 스웨덴은 1.9개입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 가운데는 가장 숫자가 적고요. 스웨덴의 병상 숫자는 OECD 1위인 한국의 12.8개, 2위 일본의 12.6개와 비교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입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독일이 7.8개, 프랑스가 5.7개인 것과 비교해도 스웨덴은 병상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스웨덴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병실이 적은 건 입원은 정말 위중한 환자만 허용하고 평소의 의료 서비스는 동네 일반인들, GP라고 그러죠. GP들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서 재원 배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웨덴은 전체 의료 재정 지출 중에서 외래 환자에게 33.2%를 쓰고요. 입원 환자한테 22.1%를 쓰는데요. EU 평균과 비교해서 입원에는 덜 쓰고 외래에는 더 쓰는 구조입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에 제가 알고 지내던 스웨덴 기자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병실과 의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스웨덴은 자연면역을 시도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자연면역을 시도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입원할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의 얼굴을 보려면 수개월을 기다리는 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보건 리포트를 보면요. 스웨덴의 광역 지자체 21곳 가운데 전문의를 만나는데 3개월 이상 걸리는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이 9곳에 이릅니다. 이렇게 긴 대기 시간이 스웨덴 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국민들의 불만이 크자 스웨덴은 정부 차원에서 039090 원칙이라는 의료보장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칙은 원하면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정도인데요. 039090 원칙에서 0은 환자가 원하면 당일에 의료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은 3일 이내에 GP라고 그러죠. 동네 일반의의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90은
이후에 90일 이내에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90은 전문의 진료 이후에 90일 이내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문의 진료를 한 번 받는데 3개월, 그리고 나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해주는데 다시 3개월이 걸려서 모두 6개월 이내에 해주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는 건데요. 얼마나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게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03-90-90 원칙에서 마지막 90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90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지역별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30%에서 50%는 다른다는 게 스웨덴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 통계상으로 보면 의사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 의사를 많이 수입해서 충원을 해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국에서 길러낸 의사가 부족하고요. 특히 전문의 배출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스웨덴에서도 의사는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 직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기관의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의대 졸업 이후에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 레지던트 같은 수련하기 위한 자리가 굉장히 모자라고요.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의 자리를 못 잡아서 몇 년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식 공공의료 체계가 사실상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이라서 평범한 직장인보다야 많이 벌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의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경무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의사들이 민간 영리병원으로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근무 여건이나 연봉이 더 좋은 이웃나라 노르웨이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의사 부족 현상은 특히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국토 넓이가 남한의 4배가 조금 넘는데 인구는 1,055만 명으로서 한국의 5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방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스웨덴 의사들은 인프라가 좋은 스톡홀름이나 예틀보리 같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의 의사들은 외국인 의사들을 수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당장 비어있는 보건소나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출신들이나 중동 출신 의사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채용을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의사의 30% 정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의사들이고요. 이 비율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2배가 넘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의사들은 지방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환자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방에 살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안타깝게도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돈을 내고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건데요. 이게 과거에 무상의료의 상징이었던 스웨덴에서 이제는 무상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유상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웨덴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의료사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의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이제는 의료사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보험만 있으면 공공의료에 긴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요. 바로 사흘 이내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보험사가 계약한 민간 영리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년의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제활동 인구의 13 내지 14%가 이런 의료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의료사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의료사보험 가입자가 2009년에는 약 40만 명이었는데 14년이 지난 2023년에는
78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왼쪽 짙은 색깔이 고용주, 즉 회사에서 가입해준 의료사보험 가입자 숫자고요. 오른쪽이 개인적으로 든 의료사보험 가입자 숫자인데요. 개인적으로 든 사람들이 2009년에 7만여 명에서 2023년에 약 30만 명 정도로 4배나 늘었습니다. 부자들만 따로 의사들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인데요. 무상의료를 내세운 복지국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스웨덴의 의료사보험 가입자 전체를 보면 아직은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해 주는 게 개인들이 가입한 것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들어준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라서 가입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긴 대기표를 뽑고 몇 달씩 집에서 병가를 쓰고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보험으로 빨리 치료를 받고 업무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의료사보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시간을 사는 의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요. 2층 침대식 의료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의료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베버리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베버리지라는 것은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를 말하는데요. 이 베버리지의 말대로 의료를 국방이나 치안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보편적 서비스라서 거의 대부분 정부 재정에서 책임져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별도로 돈을 내는 건강보험기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라는 장점이 있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 투입의 제약이 굉장히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을 짜면서 올해 국방비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의료 시스템에 투입하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병원을 새로 짓거나 의사를 많이 충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공공의료 시스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웨덴처럼 베버리지 모델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비스마르크형이라고 해서 정부 재정과 별도로 분리된 의료보험 기금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사회보험식 모델입니다. 베버리지 모델을 채택하는 나라가 스웨덴을 포함해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대표적이고요. 비스마르크형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베버리지형이 국가가 더 많은 걸 보장해주는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스마르크형이 의료 서비스 질에서 더 낮고 특히 대기 시간이 대체로 더 짧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특파원을 할 때 보면요, 영국에 가서 일하는 프랑스 교민의 자식들이 몸이 아프면 프랑스에 넘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건너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 베버리지 모델보다는 비스마르크형이 대기 시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고독사하는 고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스웨덴의 1인 가구 비중은 EU 조사에서 50%가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은 1인 가구 비율이 60%에 가까워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1970년대 그 이후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복지 시스템을 가족 위주가 아니라 국가 개인주의 개념으로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1972년에 스웨덴 정부가 미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정부가 어떤 개인도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목표에 따른 것인데요. 여기서 타인은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청년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이런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이나 노후나
모든 비용을 국가가 가급적 책임지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제도상으로는 국가가 가족들보다는 개인 단위로 돈을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이 뭉쳐서 살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스웨덴 청년들은 만 18에서 19세 정도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서 평균적으로 독립하는 나이인 26세보다 훨씬 빠릅니다.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진 자리를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인간적인 유대감까지 함께 증발해버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인구의 약 25%가 주기적으로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혼자 살다 고독사로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혼자 살고 있고요. 이 비율은 유럽 안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가 좋은 요양시설은 제공해주지만 자녀의 방문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러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 우울증약 처방률이 높습니다. 스웨덴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 1055만 명의 11%인 120만 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웨덴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 전체 병가 사유 중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40%가 넘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스웨덴의 인구 100만 명당 약물 사망자 숫자가 81명으로서 EU 평균인 20명 내외보다 약 4배에 달했습니다. 스웨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복지가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외로움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없지만 외로운 사람은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웨덴 의료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의 이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웨덴의 의료가 복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료 수준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복지국가란 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모범국가로서 쌓아온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여 주더라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부작용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스웨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다른 나라 모델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의료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